안녕하세요. 달빛 책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책은 다정한 사람이 이긴다 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다정한 사람이 이긴다. 저자 이혜인, 출판사 필름출판사, 낭독자 명크. 떠돌이 아기. 엄마. 내가 태어나서 처음 엄마라고 부른 대상은 엄마가 아니었다. 그 외침은 나를 키워주신 큰 이모에게 향한 것이었다. 나는 생후 2년 동안 큰 이모의 품에서 자랐고 그 무렵 엄마는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입이 트여 신이 나서 엄마를 불렀던 그날, 큰 이모는 전화기를 들어 수화기 넘어 엄마에게 내 목소리를 전했다. 엄마, 마마, 맘마. 내 천진난만한 목소리는 엄마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날 이후 엄마는 나를 떼어놓을 수 없겠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한다. 나는 떠돌이 아기였다. 진주, 수원, 서울의 여러 집을 전전하며 자랐다. 100일 사진, 돌사진만 남아있고 그 이후의 사진은 5살 무렵부터 시작된다. 기억도 마찬가지였다. 내 유년기는 누군가의 말로만 전해질 뿐 내가 선명히 기억하는 장면은 많지 않다. 누군가 나와의 추억을 꺼낼 때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보다 그저 맞장구 치는 편이 더 편했다. 가족들마저 실망할까봐 기억조차 감추는 아이였다. 엄마 앞에서 나는 사춘기도 없었다. 엄마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팠고 아프면 나를 떠났다. 나는 늘 웃었지만 그 웃음 아래에는 미운 병원, 낯선 어른들, 그리운 엄마, 어색한 언니, 수많은 감정이 겹겹이 숨어 있었다. 10살이 되던 해 그 감정은 처음으로 외로움이라는 단어로 떠올랐다. 어느 날 밤 언니는 아빠와 싸우고 집을 나갔다. 며칠째 돌아오지 않던 날 아빠는 나를 데리고 포장마차에 갔다. 큰 솥뚜껑 같은 손으로 주먹밥을 만들어주고 혼자 소주를 마시던 아빠는 목마 태워줄까? 하며 나를 업었다. 어깨 위에서 들려오는 자장가.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나의 사랑 혜인아, 둘도 없는 내 새끼 진아. 아빠는 언니와 내 이름을 섞어 클레멘타인 멜로디로 노래를 불렀다. 그 순간 나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식도에 걸린 떡처럼 말문이 막히는 기분. 이것이 바로 외로움이었다. 나는 그날 누군가의 외로움을 처음으로 이해했다. 숨조차 쉬기 어려운 감정이었다. 10살짜리인 내가 느낀 건 연민이 아니었다. 함께 숨죽인 외로움, 그리고 그로부터 시작된 다정함의 감각이었다. 지금의 나는 33. 아빠는 병으로 3달 사이 30kg이 빠졌고 이제는 지팡이를 짚는다. 다시는 그의 등 위에 올라탈 수는 없지만 그 어깨 위에서 느꼈던 외로움은 지금도 내 안에 남아있다. 아빠는 말한다. 혜인아, 인생은 끊임없이 외로운 거야. 나는 조용히 속으로 답한다. 아니라고. 그 말이 틀렸다고. 누군가의 외로움을 사랑으로 감싸 안을 수 있는 다정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다정함은 연민이 아니다. 누군가의 감정이 동화되어 시작되는 사랑의 언어다. 나는 아빠의 인생에 끝까지 그 다정한 딸로 남고 싶다.
그의 외로움을 가장 깊이 아는 가장 가까운 친구로. 난기류 비행. 엄마는 아무리 슬퍼도 울지 않았다. 아니, 울지 못했다. 희귀 자가 면역 질환인 쇼그렌 증후군을 앓고 있었기 때문이다. 눈물도 침도 잘 나오지 않는 병. 엄마는 27살에 병을 진단받았고 이후 오랜 병원 생활이 시작됐다. 내 나이 3살, 우리 가족은 떨어져 살게 되었다. 엄마는 병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픈 몸을 이끌고 자주 나를 보러 진주에서 서울로 날아왔다. 한 번은 엄마가 나를 보러 비행기를 타고 오는 길에 심한 난기류에 휘말려 비행기가 180도로 흔들렸다고 했다. 엄마는 공포에 사로잡혀 딸들의 얼굴조차 떠올릴 수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도착한 날 나는 엄마를 보고 환하게 웃었고 그 웃음 속에 모든 공포가 녹아내렸을 것이다. 내게도 그런 비행의 순간이 찾아왔다. 내 나이 26, 햇살 가득한 날 하루 종일 야외에서 진행된 광고 촬영 후 온몸에 붉고 하얀 고름이 올라 입원하게 되었고 나는 루푸스라는 자가 면역 질환을 진단받았다. 엄마처럼 나 역시 예측할 수 없는 기류에 휘말리게 된 것이다. 10일간 병원에 입원해 독한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았고 퇴원 이후에도 1년 동안 하루에 12알의 약을 복용해야 했다. 약을 먹으면 얼굴이 달덩이처럼 부어오르는 문페이스 증상으로 거울조차 보기 싫던 날들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입원해 있던 열흘이라는 시간이 참 좋았다. 내가 기억하기에 태어나 처음으로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본 시간이었다. 그 순간 나는 믿게 되었다. 불행은 마치 사유재산처럼 차곡차곡 쌓여 결국엔 행운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결핍은 언제나 또 다른 나를 자라게 한다는 것을. 내 인생엔 수없이 많은 결핍이 있었다. 가진 것보다 못 가진 게 더 많았고 언제나 어두운 골목길을 걸었다. 고등학생이던 시절 야간 자율학습을 끝내고 어두운 골목을 올라 집으로 가던 길. 밤마다 강 건너 강남의 야경을 보며 저기서 일하고 저기서 살고 싶다 라고 소망했다. 그리고 19살에 상상만 하던 그 다짐은 10년 뒤 현실이 되었다. 그 시절 내가 서 있던 가장 높은 곳의 동네 보강동이 개발된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서 가장 좋은 입지인 한남동 4구역 재개발 부지의 주택을 매매하게 되었다. 멋진 뷰를 가진 내 명의의 집을 가지게 된 것이다. 나는 계속해서 좌절할 만한 순간에 놓였고 자주 쓰러졌지만 넘어질 때마다 그날 쥘 수 있는 것을 움켜쥐고 일어났다. 그것이 책 한 권일 때도 있었고 일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고 영감을 주는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순간일 때도 있었다. 그렇게 나는 살아남았다. 아니, 살아냈다. 결국 인생의 난기류는 피할 수 없다. 우리 모두 겪는다. 그 고통이 오래 갈 수는 있지만 반드시 착륙은 한다. 이제는 안다. 우리를 구원하는 건 불행의 유무가 아니라 불행을 대하는 태도라는 걸. 당신의 난기류가 지금 어떤 고도를 흔들든 당신은 반드시 착륙할 것이다. 그리고 나처럼 당신도 그 시간 속에서 삶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될 것이다. 세일러 머큐리여도 좋아. 나는 어릴 적 세일러문을 좋아하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면 좋아할 새도 없이 항상 세일러 머큐리 역할을 맡았기 때문이다. 인기 없는 캐릭터였고 내가 하고 싶어서 맡은 것도 아니었다.
항상 짧은 머리에 더벅머리였던 나는 공주님처럼 뽀글뽀글 긴 파마머리를 한 언니들 틈에서 자연스럽게 깍두기가 되었다. 그런데도 나는 좋았다. 놀이에 끼워주는 것만으로도 기뻤고 세일러문이 되지 못해도 그 안에 있는 우리가 좋았다. 정의의 사도처럼 막대기를 들고 악당을 무찌르고 엄마의 구두를 신고 뒤뚱거리며 뛰는 모습. 그 모든 게 내겐 진심이었다. 어울리는 것, 함께하는 것이 나에겐 중요한 일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언니들이 내게 물었다. 혜인이 너 세일러문에서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그 한마디가 내 안에 강렬하게 내리꽂혔다. 기회였다. 비로소 나의 선택이 시작된 순간이었다. 그렇게 세일러문이 되어보는 기회를 가졌다. 언니들은 내 머리 위로 요술봉을 돌려줬다. 그리고 나는 세 바퀴를 돌며 세일러문으로 변신하는 기쁨을 누렸다. 그 후로 나는 어떤 놀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일이든 불평 없이 한 사람 몫을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진심을 다했다. 그리고 나에게 기회가 오면 주저없이 내 것으로 만들었다. 조건 없이 진심을 다했던 마음이 나를 조금씩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나를 좋아해준 사람들의 마음을 지켜내고 싶었다. 그 마음은 지금도 내 안에 있다. 작은 역할에도 성실했던 아이는 지금도 팀워크를 믿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을 사랑한다. 어쩌면 그때 언니가 건넨 한마디가 지금의 나를 만든 가장 큰 역할이었는지도 모른다. 혜인이, 너도 세일러문 해볼래? 약수동 여신. 2011년 서울방송고등학교 영상학과 회장으로서 나는 한 달에 한 번 학생회 보고를 위해 교장 선생님을 찾아갔다. 그날 교장실에는 KBS2TV의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그램의 PD님이 찾아와 함께 회의 중이었다. 우리 학교에는 남자 아이돌 그룹 뉴이스트의 멤버인 종현과 동호가 재학 중이었다. 그들은 데뷔를 앞두고 있었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사전 홍보를 하기 위해서 방송에 적합한 에피소드를 찾고 있었다. 그렇게 나는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가미한 주제로 방송에 출연하게 되었다. 내 고민은 학교 등굣길에 번호를 따여서 지각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자극적인 주제로 고민을 전한 방송 직후 내 이름과 약수동 여신, 서울방송고, 안녕하세요가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했다. 하루에도 수천 개의 기사가 쏟아졌고 내 싸이월드 사진이 퍼져 기사 이미지로 쓰였다. 그리고 그 방송 이후로 약수동 여신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악플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댓글창에 독서를 퍼부었고 일부는 학교 앞까지 찾아와 욕을 하거나 내 사진을 몰래 찍고 도망쳤다. 그 공포는 내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었고 결국 원형 탈모가 3군데나 생겼다. 그러던 중 친언니가 네이트판에 내 입장을 담은 글을 올렸고 그 글을 통해 여론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 초등학교 때부터 절친이었던 친구는 자신이 다니는 광명여고 친구들에게 부탁해 우린 네 편이야 라는 메시지를 담은 포스트잇 대자보를 만들어 우리 집까지 찾아와 위로해 주었다. 그 친구는 응원이 가득 담긴 2절지 대자보를 펼쳐서 이거 봐, 다른 건 보지 마 하며 보여주었다. 한껏 위축되어 있던 나는 숨이 트이는 것만 같았다. 헷갈릴 때면 진짜 내 사람들의 눈을 마주해야 한다. 기자들이 써내려간 기사, 프로그램 자막 속에 등장한 나는 진짜 내가 아니었다. 진정한 나는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나를 아끼는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그 시기에 고등학교 동창들은 마치 내 보디가드가 되어 하교를 함께 해주었고
교문 앞에 몰려든 오토바이 무리에게 계란을 던지며 나를 보호했다. 그들은 말 그대로 내 영웅이었다. 그 시절을 지나며 나는 새로운 통찰을 얻었다. 지치고 무너질 때 나를 구해줄 사람은 타인의 칼날 같은 말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주는 이들의 눈빛이라는 걸. 그들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면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 타인의 비난에서 내 존재를 찾으려 할수록 끝없는 바닥에 닿지만 그럴 필요는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 칼에 상처받지 말아야 한다. 결국 나는 알게 되었다. 진정한 자아는 타인의 인정이나 비난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나의 이야기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도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함께 나아가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골목의 다정한 어른들. 나는 태어나자마자 많은 어른들의 품 안에서 자랐다. 엄마가 많이 아팠기 때문에 생후 1년은 큰이모 댁에서 살았고 그 후에도 고모네, 할머니네, 아빠네, 엄마네를 오가며 지냈다. 특히 유치원에 다니던 5살부터 7살까지 할머니 댁에서 지내던 그 시절은 내 유년기 중 가장 선명하게 기억나는 골목의 시절이었다. 그 골목에는 단순한 어른이 아닌 어린 나를 한 사람으로 바라봐준 다정한 어른들이 있었다. 유치원이 끝나면 내가 가장 먼저 달려가던 곳은 에브리데이라는 문구점이었다. 주인 아저씨는 나를 보면 항상 반갑게 맞아주셨고 내가 더 편하게 앉을 수 있도록 푹신한 의자를 꺼내주셨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에게 돈 계산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이 과자는 300원이니까 1,000원을 내면 얼마를 받아야 할까? 600원, 100원 더, 700원. 그 짧은 대화가 얼마나 따뜻했는지 나는 그때 아저씨의 안경 너머 다정한 눈빛을 아직도 기억한다. 아마도 아저씨는 알았을 것이다. 집에 아무도 없어서 몇 시간이고 집에 가지 않는 꼬마에게 친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가 고파지면 맞은편 럭키마트로 달려갔다. 문구점에서 배운 계산법으로 800원짜리 빵을 사고 200원을 거슬러 받아 다시 문구점 아저씨에게 내가 돈을 계산했다고 자랑을 하며 꼭 후식 사탕은 문구점에서 사 먹었다. 에브리데이 아저씨는 절대 아무것도 공짜로 주지 않으셨다. 지금 생각하면 그건 어린 나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기 위한 교육이었을지도 모른다. 바로 옆에는 꺼리 책방이 있었다. 그곳은 조용했고 책방 언니는 매우 차분한 사람이었다. 그 시절엔 MBTI가 없었지만 지금 떠올려보면 그 언니는 분명 대문자 I, 내향형이었을 것이다. 책을 좋아하던 3살 터울의 친언니는 자주 그곳에 있었고 책방 언니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보고 싶은 책이 있다면 공짜로 빌려가도 괜찮아. 하지만 언니는 미안한 마음에 공짜로 빌려가진 못하고 책방 구석에 쭈그려 앉아 단숨에 3권을 읽고 그 다음 편 한 권만 조심스럽게 빌려 나오곤 했다. 책방 언니는 말없이 우리에게 공간을 내어주었다. 우리 자매 얼굴에 스며있던 외로움을 말 대신 품어준 어른이었다. 그 골목은 아주 좁았지만 그 안에서 나는 넓은 마음을 배웠다. 문구점 계산대에 유일하게 놓인 푹신한 의자 하나가, 계산할 때마다 숫자를 알려주시던 마음이, 책방 구석 한편이 어린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지금은 알 것 같다. 그 골목의 어른들은 우리 자매를 키워낸 다정한 영웅들이었다. 그리고 지금 나는 33이 되었다. 그 시절 골목의 아이가 어른이 된 지금 가끔 거울을 보며 묻는다. 나는 누군가에게 다정한 어른일 수 있을까? 그때 에브리데이 아저씨처럼, 꺼리 책방 언니처럼
조용히 의자를 내어주고 말없이 손에 책을 쥐어주는 그런 어른이 될 수 있을까? 앞으로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어른이 되고 싶다. 외로워 보이는 아이가 있다면 눈을 맞추고 인사를 건네고 조심스럽게 묻는 말에 천천히 대답해 줄 수 있는 어른. 그렇게 다정함이 전해지고 또 전해지는 골목 같은 삶을 살고 싶다. 다정함은 아주 작은 행동에서 시작된다. 그 골목의 어른들이 그랬듯 말없이 따뜻한 시선을 건네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그 다정함이 내게서 시작되어 다음 세대의 골목으로 흘러가기를 바란다. 뻔한 말을 할 줄 알아야 한다. 감사합니다. 덕분이에요. 좋았습니다. 사랑해요. 미안합니다. 사과할게요. 제 탓입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존경합니다. 존중해요. 이처럼 뻔한 말을 뻔하게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라는 생각은 나의 속편한 이기적인 마음일 뿐이다. 전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사실 대단히 친절할 필요도 다정할 필요도 없다. 타인도 나의 친절이나 다정을 바라지 않는다. 그저 당연한 말을 당연히 해주는 사람이기를 바란다. 어느 날 회사 경영팀의 회식 자리에서 이상형을 주제로 이야기하던 중 한 팀원이 이렇게 말했다. 저의 이상형은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모두가 한 사람을 떠올렸다. 인사를 잘하는 S팀원. 아, 그분 정말 목소리 좋아요. 그 팀원은 인상도 좋죠. 사실 많은 분의 성함을 모르는데 그분 성함은 알아요. 놀랍게도 그가 담당하고 있던 업무나 성과에 대해선 나 말고는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그런데도 모두가 그를 회사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라고 느꼈다. 이유는 단 하나, 인사였다. 그는 사무실에서도 엘리베이터에서도 회사 근처에서 마주쳐도 늘 눈을 마주치며 정중하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건넨다. 우리는 어릴 적 인사를 잘해야 한다라는 부모님의 가르침을 흘려듣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살아보니 그것이 정말 중요한 말이었다. 뻔한 행동을 당연하게 할 줄 아는 사람이 드물다. 뻔한 말을, 당연한 말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 뻔한 말에는 따뜻함과 진정성이 담겨 있다. 그리고 그 말을 뻔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가치를 드러내는 법을 아는 사람이다.